책 읽어주는 미주놀, 피바다장일수록 책을 읽어야 됩니다. 한 달쯤 지나 헌츠빌에 있는 레드스톤 변기창에서 열린 육군 회의에서 대화가 이어졌다. 머스크와 직원 몇 명이 그곳으로 날아갔고 맹고는 식사 초대에 화답했다. 헌츠빌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레스토랑 같은 세련된 분위기에는 비할 수 없었으나 현지에 고유한 멋이 있었다. 육군 장교들은 화려하지는 않아도 최고의 남부 요리를 내놓는 레스토랑으로 스페이스 X 일행을 안내했다. 그들은 머스크에게 매기 요리를 먹어보라고 권했고 머스크는 기꺼이 동의했다. 머리가 통째로 있는 통매기 튀김 요리가 나왔다. 현지인들만큼 재미있어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머스크는 매기 요리를 맛보았다. 머스크는 2003년 6월에 크리스 탐슨과 퀘니스만 치너리를 퀘젤 레인으로 보내서 발사장으로 쓸 수 있을지 알아보게 했다. 그들은 맹고와 함께 LA에서 4,000km를 날아 하와이주 호놀룰루로 가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호놀룰루 공항 14번 탑승구에서 컨티넨탈 항공이 퀘젤 레인을 포함한 마셜 제도 몇 군데로 가는 비행기를 주 3회 운항하고 있었다. 비행기는 오전 9시 30분에 이륙했고 맹고와 일행은 환초에서 가장 크고 남쪽에 있는 퀘젤리 섬까지 또 4,000km를 날아갔다. 하늘에서 바라다본 섬들은 청록색 바다에 흩어져 있는 진주같이 아름다웠다. 퀘젤 레인 환초는 작은 섬 90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 땅덩어리를 다 합쳐도 겨우 15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맨하튼 면적이 약 4분의 1가에 불과하다. 산호로 뒤덮인 섬들은 모두 해수면에서 머리만 살짝 내밀고 세계 최대의 석호 주변에 끊어질 듯 이어져 있다. 부대는 방문객들을 환대해 주었다. 그 당시 군대는 일반적으로 주요 활동 예산의 약 60%만 지원받았기에 시설 관리 담당자들이 상업 계약을 통해서 나머지 40%를 충당하고자 했었다. 퀘젤 레인의 소금기만큼 무더운 열대 환경 탓에 그곳 군사시설은 피폐했다. 그리고 맹고와 부대 관계자들은 레이더와 원격 측정기 그 밖에 지원 장비에 지갑을 열 만한 외부 사용자들을 계속 찾고 있었다. 거기 있는 내내 부대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대접해줬어요. 치너리가 말했다. 우리를 마치 귀빈처럼 대했죠. 나중에 머스크도 발사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려고 퀘젤 레인을 방문했는데 그도 똑같이 헬리콥터로 섬을 둘러보았다. 지옥의 묵시록 같았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이 헬기 중대로 공격을 이끄는 상징적인 장면을 언급하며 머스크가 말했다. 진짜 베트남 전쟁 시절 휴이 헬리콥터를 타고 비행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두었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영화 장면에 등장했던 바그너의 발키니의 기행을 연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빠진 거라면 그게 유일한 거였죠. 난 이랬죠. 이 헬기에 음향장치가 있나요? 스페이스X는 5월 첫 주에 반덴버그에서 첫 번째 지상 연소 시험을 시도했으나 소프트웨어 버그와 상태 나쁜 계기 장치들을 발견하고 시험을 중단했다. 얼마 뒤에 두 번째로 시도했을 때는 독한 술로 슬픔을 달랬다. 문제는 액체 산소였다. 그들에게는 액체 산소가 계속 부족했다. 공군은 액체 연료와 산화제 탱크가 모두 가득 차 있을 때는 사람이 로켓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엄격한 규칙을 두고 있었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연료 탱크가 가득 찬 로켓은 본질적으로 폭발을 기다리는 폭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험 도중에 로켓 엔진을 멈췄다 하더라도 치너리와 엔지니어들이 그냥 픽업 트럭에 올라타 붕 하고 발사장으로 달려가서 컴퓨터의 펌웨어를 모두 조사할 수는 없었다. 그 대신 액체 산소를 근처 자글밭에 모두 버려서 없애야만 했다. 스페이스X 직원들은 액체 산소를 버리고 나서 겨우 로켓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런 다음에 비행 제어 컴퓨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액체 산소를 탱크에 채우는 번거로운 작업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 당시 회사는 이동식 유조 탱크 트럭을 이용해서 액체 산소를 발사장에 들여왔는데 이동 과정에서 산화제가 증발하는 탓에 트럭 한 대당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만 재급유를 할 수가 있었다. 초기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새 로켓은 아무리 잘 설계해서 만들더라도 개별 제품을 전체 로켓으로 조립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긴다. 그 모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스페이스X는 이만큼이나 해냈지만 진짜로 로켓을 발사하려면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했다. 반덴버그 시험 때의 펠칸1은 겉보기 완전한 비행차 같았으나 2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2단은 그냥 텅 빈 통이었다. 진공의 우주 공간에서 빛을 내며 연소할 2단 엔진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로켓의 항공 전자기기 작업을 좀 더 해야 했다. 그리고도 훨씬 많은 일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스페이스X는 첫 번째 큰 산을 넘었다. 치너리와 직원들은 희열에 넘쳤다. 한편으로는 몇 달간 끝나지 않았던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진이 다 빠져 있었다. 공군과 스페이스X의 관계는 처음처럼
처음부터 불편했다. 군대는 경직된 문화에 위계 질서가 엄격했으며 요구 조건이 많았다. 스페이스X의 문화는 느슨했고 위계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군의 요구 조건들을 대부분 시간 낭비로 여겼다. 스페이스X는 단지 일을 진행하기만 원했고 공군은 승인하기 전에 환경, 안전, 기술적 세부 사항 등 모든 요건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임무인 사람들이었다. 그 전까지 반덴버그 같은 커다란 집단을 상대로 실제로 상대해 본 적이 없었던 퀘니히스반에게는 이들은 재밌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다. 공군과 우리는 말하는 방식이나 일을 대하는 방식이 참 안 맞았어요. 공군이 내민 몇몇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웃었다니까요. 웃다가 숨을 골라야 할 정도였죠. 아마 그들도 같은 식으로 우리를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2005년 초부터 회사와 공군은 더는 웃지 않았다. 그 해 봄에 쇼델은 군의 펠카논 발사 서비스를 판매하고 발사 안전관과 친분도 쌓아둘 겸 반덴버그에 갔다. 그녀는 방문 당시에 불편했던 분위기를 기억했다. 그래도 2005년 상반기까지 공군은 스페이스X의 발사장을 내주었다. 여기 잠깐요. 화면이 멈췄네요. 스페이스X의 저력을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설명을 했다. 공군이 신생 로켓 회사의 약속을 믿지 않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전에도 몇몇 업체가 반덴버그를 거쳐갔다. 그 회사의 후원자들도 머스크와 비슷한 말을 했었다. 우주로 가는 적금 비용을 낮추고 작은 비용 전용 로켓을 제공하고 더 새로운 기술을 빨리 만들고 시험에서 수정해 나가는 린 방식 경영을 통해 본질적으로 항공우주 산업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다들 내보냈다. 아니나 다를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우주 탐사선 마리너 바이킹 보이저의 우주 비행 업무를 하면서 20년간 뛰어난 경력을 쌓은 제임스 프렌치가 암록의 수석 엔지니어로 고용되었다. 그는 마이크 그리핀이라는 청년을 함께 데리고 왔는데 후에 머스크에게 초기 지원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엔지니어다. 그리핀은 그 일을 위해 저축해 두었던 돈을 일부 찾아서 나라 반대편으로 왔다. 정부 지원도 개인 자산도 부족했던 코프만은 부유한 후원자들의 기부금에 의존해야만 했다. 어쨌거나 코프만은 마침내 공군과 협약을 맺고 반덴버그의 낡은 발사장을 재건축했다. 그런데 1989년 44살의 코프만이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레 목숨을 잃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설립자를 비극적으로 잃은 뒤에 회사는 첫 번째 시험 비행에 코프만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을 붙이며 분발해 나갔다. 그리하여 같은 해 10월 초에 드디어 발사 카운트다운을 했다. 하지만 이륙 순간에 산화제 밸브가 일부만 열리는 바람에 액체산소가 제대로 흘러나오지 못했고 결국 로켓은 이륙할 만큼 강한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 불붙은 로켓은 발사대 위에서 넘어졌다. 암록은 또 다른 민간 항공우주 회사인 시에라 네바다의 자회사 스페이스 스네브의 지식 재산권을 팔기 전까지 몇 년간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10년 후에 일론 머스크가 반덴버그에 나타났을 때 공군 선임자들은 이 회사가 무엇을 보여줄지 뻔하다고 생각했다. 우주 산업을 개혁하겠다는 호언장담, 고급 승용차, 그리고 실망스러운 결말. 바로 이 때문에 스페이스X가 펠칸 1 발사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준비한 서류들이 블랙홀로 사라지기도 한 듯 답보 상태에 빠졌다. 공군은 그저 최종 서류를 승인하지 않았다. 공군의 계산은 단순했다. 신생 우주 회사가 검증되지도 않은 로켓을 날리도록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펠컨 1 발사가 잘못돼서 생길 각종 위험으로부터 엄청나게 소중한 국가 안보 자산을 보호할 것인가. 장군들에게는 쉬운 결정이었다. 군 관계자들은 타이탄 4가 국가정찰국의 10억 달러짜리 위성을 싣고 무사히 날아오르기까지 스페이스X의 발사를 허락하지 않으려고 했다. 게다가 군은 정확한 발사 날짜를 확답해 줄 수 없었다. 스페이스X가 지상 연소 시험에 성공한 다음 날 머스크와 부자는 반덴버그 공군기지 사령관과 국가정찰국 책임자와의 전화 통화에 따로따로 참석했다. 관계자들은 스페이스X가 펠카노를 발사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발사 시기는 국가정찰국의 값비싼 위성이 안전하게 궤도에 오른 후에 한다고 못 박았다. 이것은 스페이스X를 끔찍한 상황에 몰아넣는 처사였다. 그들의 말대로 펠카논이 발사 자체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그 비용을 스페이스X에 보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는 고객이 화물을 싣고 발사를 해야만 돈을 받을 수가 있다. 반대로 굳이 아틀라스와 델타 로켓과 국가 안보 발사 계약을 할 때
록히드와 보잉은 원가 보상 계약을 맺어서 그 어떤 지연 상황이 발생해도 그 비용을 정부에 청구하게끔 되어 있었다. 엄밀히 말해 우리가 반덴버그에서 쫓겨난 건 아니었습니다. 머스크가 말했다. 단지 그들이 우리 일정을 늦췄을 뿐이죠. 공군은 안 된다고 말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이 6개월 동안 계속했죠. 회사의 재정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굶어 죽어가는 것과 같았어요. 거의 초창기부터 스페이스X는 극궤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공장에서 겨우 240km 떨어진 이 발사장에 희망을 걸었다. 지상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면서 스페이스X는 반덴버그 발사 실험에 시설에 $700만 투자했다. 그 비용은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머스크는 손실을 감당해야 한다. 아직은 초기 투자에서 남은 자금이 있었으나 100명이 넘는 직원의 급여를 생각하면 스페이스X의 앞날은 1년 정도 남은 셈이었다. 그리고 만약 공군이 반덴버그에서 발사할 날을 무기한 기다리라고 한다면 더 항의하지도 못하고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가능한 빨리 달리라고 압박하는 DNA를 가지고 태어난 회사가 요지부동의 힘에 부딪힌 것이다. 불공평한 처사였지만 머스크에게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다. 회사는 느리게 움직이는 관료주의를 대면하고 있었다. 공군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다. 차라리 그랬으면 스페이스X는 맞서 싸웠을 것이다. 그러나 항의할 게 없었다.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군에 반하는 법원의 명령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수년 후 법원이 호의적인 판결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고 때늦은 승리가 되었을 것이다. 기다릴수록 소송할 수도 항의할 수도 없다는 것을 한 머스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였다. 정부 관계자와 전화회의를 마친 머스크는 곧바로 부자에게 전화했다. 우린 퀘젤 레인으로 갑니다. 머스크가 말했다. 내일 부자는 짐을 싸야 한다. 친어리가 태평양 한가운데 퀘젤 레인 환초를 처음 방문해서 군 관계자들에게 와인과 식사를 대접하는 초현실적인 경험을 한 지 2년이 지났다. 8,000km 떨어진 저 먼 곳의 작은 섬들이 고리가 스페이스X의 중요한 생명줄을 이어주게 됐다. 2005년 상반기 동안 친어리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다. 이제 그녀와 부자 10여 명의 엔지니어와 기술자는 그의 하반기를 퀘젤레인에서 보내야 한다. 보트를 타고 매일 오멜렉 섬으로 통근하면서 말이다. 그들은 발사장 하나를 건설하려고 지치도록 일했다. 이제 돌아서서 두 번째 발사장을 건설할 차례다. 퀘젤레인은 집에서 멀었지만 적어도 스페이스X의 문을 닫게 하려고 버티는 공군 관계자들은 없었다. 육군은 스페이스X를 환영했다. 섬은 그들 차지였다. 여러분 스페이스X가 성공하기까지 지금 영상에서 보고 계시죠. 정말 이 엄청난 난관을 극복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3장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자, 주말에도 쉬지 않는 책 읽어주는 이준월, 도서 후원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